세 번째로 비고츠키입니다. 사회문화적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사회문화적 이론의 창시자가 바로 비고츠키입니다. 피해자와 달리 아이는 혼자서 발달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에서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교과서들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앞서 봤지만 피아제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강조합니다. 어쨌든 인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커지고 발달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어떤 인지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과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피아제가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구분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강조를 한 거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요소와 비슷하게 강조를 하는 거죠. 인간의 사회문화적 토대에 의해서 조직화된 존재, 사회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자기 발전을 도모해가는 존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간이 소유한 지식이 사회문화적 필요와 목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과 지식은 사회문화적 토대와의 관련 속에서 생성되고 기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사람이 얘기한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이 사회적 구성주의입니다. 우리 이제 기출문제로도 나왔었고요. 사회적 구성주의가. 그죠? 지식에 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하지만 지식의 구성을 사회문화주의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 구성주의와 이제 구별된다. 개인이 지식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점, 이 점도 이제 강조를 하지만 그러한 구성이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고요. 인간의 정신기능이 원식인 것에서 고등정신기능으로 발달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바로 이제 이 고등정신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숙고되고 매개되고 내면화된 활동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고 사람들 사이에 공유된 기능에서 점차 개인 내부의 개별적 기능으로 발달해 간다. 그러면서 인간의 정신적 발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발생학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사적, 문화적 매개물인 언어, 상징, 예술, 도식과 같은 기호, 심리적 도구들을 강조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언어죠. 언어를 강조하는 언어. 정신기능의 발달은 인간 자체의 힘으로만 되지 않으며 심리적 도구를 매개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뭐겠어요? 주로 이제 언어지요. 이 심리적 도구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언어입니다. 자, 비고츠키가 얘기한 이제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적 언어입니다. 내적 언어라고도 하고요. 자, 피아제는 전 조적기 아이의 자기중심적 언어,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피아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미성숙의 증거로 보고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언어는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본데 반해서 비고츠키는 아이의 자기중심적 사적 언어는 미성숙의 표시가 아니라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이가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안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자기 자신과의 의사소통하는 것이 사적 언어이다. 사적 언어의 사용은 5에서 7세의 절정을 이루고 일반적으로 9세에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사적 언어에서 조용한 내적 언어로의 변화를 인지발달의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인형 같은 거 가지고 이제 놀 때,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뭔가를 할 때 계속해서 중얼거립니다. 그게 이제 사적 언어예요. 근데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이제 미성숙의 증거라고 봤던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다 큰 어린이 혼자서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새는 이제 핸드폰을 하는 건지, 핸드폰은 뭐죠? 리시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지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게 혼자 어른이 뭐라고 하면서 가면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있어요. 아, 저 사람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아유, 뭐 다 큰 어른이 저렇게 애처럼 저래.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비고츠키의 이 주장으로 인해서 인식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인식이 바뀐 측면보다도 달리 생각하는. 왜냐면 어른들도 혼자 막
중얼거려요. 스스로 의지를 갖다가 다진다는 거를. 잘할 수 있어. 그래, 해보자. 그런 것도 일종의 사적 언어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미성숙의 어떤 증거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비고치키가 바라본 이 사적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관념에서 변화를 가져온 어떤 측면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접 발달 영역이에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로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지만 유능한 타인의 도움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학습 영역이에요.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기술을 터득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타인의 도움을 받았을 때 아동이 배울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갖다가 뜻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아이의 잠재 능력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근접 발달 영역은 중요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필요성, 부모의 필요성을 갖다가 부각시킨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볼 때도 비고치키에 있어서 사적 언어, 이 근접 발달 영역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이어지는 발판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동의 잠재 능력도 고려해서 지식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의 잠재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는. 그 다음에 발판화, 비계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비계라고 하는 것을 예전 사람들은 많이 알았어요. 특히나 남성들은 옛날에는 뭐 일거리가 별로 없었고 지금처럼 막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아니면은 특별히 일거리를 갖다가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찌부러졌네요. 그러면 1층, 2층, 뭐 3층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지을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벽돌이나 아니면은 뭐 모래나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등짐을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나무로 사다리처럼 이렇게 넓은 판을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거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4층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럼 이제 여기다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부려놓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비계거든요. 이 비계가 있어야 올라가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게 비계입니다. 그러니까 발판화, 스캐폴딩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선생님의 필요성, 부모의 필요성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유능한 또래나 성인의 안내나 도움을 받아 문제 해결에 확신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교실에서 적시에 주어지는 적당량의 정보, 자극, 각성, 격려 등을 통해서 점차 학생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를 능동적으로 자신을 구성해가는 하나의 건물로 보면서 사회적 환경은 아이가 새로운 능력들을 구축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발판이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도와주는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도록 도와주거나 스스로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발판, 스캐폴딩입니다. 그 다음에 유도되는 참여예요. Guided Participation. 아이가 성인이나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나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화되는 것, 이것을 유도된 참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요 발판화까지가 중요해요. 발판화까지가. 자, 그래서 언어 발달 단계를 얘기합니다.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앞서 본 것처럼. 그래서 원시적 단계, 순수 심리 단계,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그리고 내적 언어 단계,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원시적 단계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비지적 언어 활동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정서적 해방을 표현하거나 사회적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리를 내거나 단어들을 대신하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조건 반사에 의해서 학습이 되는 요 이제 세 가지가 요 원시적 단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특징이 됩니다. 자, 순수 심리 단계. 언어의 상징적 기능을 발견하고 사물의 이름에 대해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아이도 계속 물어봐요. 이게 뭐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스스로 활발한 정보를 추구해요. 호기심이 왕성하죠. 그러면서 이제 언어하고 사고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만 2세에서 4세 때에 보통 그 굉장한 어떤 그 뇌 안에서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요. 아이들이 이 시기쯤, 요 시기쯤에 기억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평생을 갖다가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잊지만 잠재적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잊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어떤 자연의 조화겠죠. 섭리겠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빠르게 습득해야 요 단계의 아이가 말하자면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탐구, 그러니까 계속적인 어떤 질문을 하는 이유가 많은 정보들을 갖다가 빠르게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 자기중심적 언어는 활동을 표현하는 부산물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모색하는 사고의 중요한 도구다. 스스로한테 계속해서 말을 걸면서 물으면서 탐구하고 뭔가를 쫓고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 언어의 감소를 내적 언어 단계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미성숙이 아니라 내적 언어로 성숙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내적 언어의 단계. 무성 언어의 형태로 언어를 조직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실상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거나 할 때 계속해서 이 내적 언어를 갖다가 써요. 그렇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읽잖아요.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 그러면 특히나 만 4세에서 7세 아이들은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내적 언어 단계로 오면서 뭐냐면 속으로 읽는 거예요. 속으로 무성 언어의 형태로 언어를 갖다가 조직을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적 언어와 외적 언어의 양자를 개념적 또는 언어적 사고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적 적용은 뭐냐? 인적 환경이 아이의 발달에 중요하다. 그렇죠. 발판화. 아이에게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과제를 부여하고 조언과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지적 발달을 도와야 한다. 이게 뭐예요? 근접 영역에 근접 발달 영역에 이제 도달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바람직한 교수 활동은 현재의 발달 수준보다 조금 앞서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와 잠재적인 것의 그 사이쯤 어딘가에 두는 거예요. 목표를. 협동학습을 통해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협동학습 강조하지만 역시나 잘 봐주시기 바래요. 자, 비판입니다. 연령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지 못한다. 인지 발달을 언어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설명한다. 좀 과도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사회적 측면에만 집중하고 있다.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비고치키의 비판의 지점에서 보면 물론 개인의 어떤 인지 발달, 개인의 인지 구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회문화적 영향을 갖다가 좀 과다하게 강조했다 그런 거죠. 근접 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갖다가 사실은 측정하기 어렵고 특히나 협동학습을 강조하는데 대단위의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의 분명히 근저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거, 잠재적인 어떤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사실은 판단하고 측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판화, 비계 설정 이론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의 발판화 연구. 아동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어떤 지지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이제 우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범주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발판할까? 아동의 흥미를 유발시킨다든가, 자유의 정도 감소시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른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과제를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학습 목표를 유지시켜주고, 과제의 중요 특성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좌절 통제. 과제가 주는 좌절을 줄여주는 겁니다. 아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힌트 또는 도움을 주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정서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시범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발판화의 범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쉐츠 같은 경우에는 범주 구분을 어떻게 했느냐. 인지적 발판화하고 정서적 발판화로 구분을 한 겁니다. 인지적인 것은 학습 내적인 도움을 주는 거고, 정서적인 것은 학습 외적인 도움을 주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학습 내적인 것은 뭐냐? 학습 내용에 직접 관련을 가지고 지도를 하는 형태를. 학습 외적인 것은 학습과 관련 없는 정서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발판의 영역, 인지적 발판화하고 정서적 발판화. 발판화의 대상, 여기는 이제 학습과 관련된 있겠죠. 인지적 발판화는. 정서적 발판화는 이런 거예요. 그 부분에 이제 다툼이 있다든가,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어떤 열등감을 느낀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활동 목록, 일종의 목표로 가는 과정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발판화와 미시적 발판화가 있어요. 로버츠하고 랑거가 얘기하는 겁니다. 거시적 발판화는 주인의식, 과제 수준의 적절성, 학습의 과정, 협동적 상호작용, 내면의 현상을 갖다 얘기를 하고, 미시적 발판화는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초점 맞추기, 관련 분야를 좁혀가는 도움, 수정하기, 다른 말을 사용하거나 어떤 것을 부감으로써 알기 쉽도록 해주고, 힌트를 주고, 요약을 해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학생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미시적 발판화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발판화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공동으로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 나간다든지, 상호 주관성, 서로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겁니다. 따뜻함과 반응,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하겠죠. 따뜻함과 반응. 근접 발달 영역에 머물게 하기. 그래서 과제가 적절하게 도전적인 수준이 되도록 구성을 해준다든가, 아이의 요구와 능력에 맞도록 이제 개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근접 발달 영역에 이제 머물게 하기. 자기조절 증진하기. 성인은 아동에게 의문점과 문제를 파악하도록 허용하고, 아동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에만 개입을 한다. 이게 이제 효과적인 발판의 이제 구성 요소예요. 자, 네 번째, 케이지의 실행 제어 구조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적 접근을 통해 피아제 이론을 재해석한 이론이고, 인지 발달에 관한 과정적 접근을 하고 있다. 자, 정보 처리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우리 뒤에 333쪽 정보 처리 이론을 갖다가 배울 겁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론이에요. 우리 이제 일종의 뇌 구조죠. 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피아제 이론의 사고의 구조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정보 처리 이론의 사고의 과정적 측면을 통합한 것. 그러니까 구조와 과정을 통합했다. 피아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뒤에 이어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문제 해결가로서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아동이 생리적으로 욕구를 부여받았고, 욕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장애들을 생득적으로 구비된 절차들을 개선하고 결합함으로써 극복해 나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여기 나오죠. 생득적으로 구비된 절차.
개선하고 결합한다. 이게 이제 바로 구성주의가 얘기하는 학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옵니다. 이 구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적 기반이 여기저기 적용이 안 되는 게 없죠. 현대에 있어서 여러 교육 심리학적 이론 접근들은 대부분 다 구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의 능동성. 예.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여기 실행 전략하고 실행 제어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전략, 그렇죠? 구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 제어 구조 속에 이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상위 목표를 설정하고 상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위 전략을 발달시키며 상위 목표나 상위 전략은 하위 목표들의 개선과 통합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 절차 또는 계획,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실행 제어 구조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여기 이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쭉 흘러가겠죠? 바로 절차예요. 구조와, 그렇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전략 이전의 정신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태 분석에 수반되는 정신 과정 및 이 사태를 다루기 위해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고 조립하는 정신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우리 뒤에 이제 배울 겁니다. 우리 선수 과정, 선행학습.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알아야 될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지금 현재 또는 미래에 배워야 할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사용하게 되는 어떤 그런 절차 이런 것들이 실행 전략이라고 한다면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 전략 이전의 정신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이제 구성주의에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 안에 그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게 있죠. 구조.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끌어져 나가는데 여기에 이제 이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지 이미 터득해 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행 전략 이전의 정신 과정인 거고요. 바로 이제 새롭게 들어와서 쭉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행 전략. 그렇게도 우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의 문제 해결의 모형화에는 전략 과정과 전략 전 과정이 동시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말은 어렵게 해놨지만 우리 뒤에서 배우게 될 교수 학습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행학습, 그 다음에 본학습, 그런 것과 바로 이제 연결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행 제어 구조를 얘기합니다. 내부의 정신적 청사진이에요. 특정 문제 사태를 다루는 습관적인 방식입니다. 과정이에요. 아까 이제 봤던 그대로 문제 사태의 표상, 목표의 표상, 전략 표상의 세 가지가 이제 내포가 되어 있다. 실행 제어 구조의 이제 변화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왜냐면 좀 더 쉽게 들어온 어떤 정보를 갖다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보다 쉽게, 보다 간편하게,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실행 제어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적은 주의와 노력으로 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자동화. 다 배울 내용들입니다. 우리 이제 뒤에 교수 학습에서. 생물학적 성숙. 그렇죠? 성숙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그렇고 신체 기능도 그렇고 발달되고 나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심 개념 구조의 습득인데 우리 나중에 이제 청킹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여러 개념들을 관련시켜주는 연결망인 중심 개념 구조를 획득해서 정보 처리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실은 그 학습의 목표를 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중심 개념 구조를 갖다 습득하는 어떤 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대로 잘 짜놓으면 정보 처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인드맵을 만들어서 마인드맵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외우잖아요. 그렇죠? 주가지, 부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중심 개념 구조를 갖다가 습득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메타인지를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상수기나 이런 것들은 빼고 자동화나 중심 개념 구조의 습득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메타 인지 구조를 갖다가 습득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인지 발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면 인지 발달이란 정보 처리 전략, 실행 제어 구조와 같은 세련된 학습 전략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예, 학습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인지 발달이란 문제 해결 장면에서 사용되는 실행 제어 구조의 변화, 정보 처리 역량의 증가를 의미한다.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문제 해결 전략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지 발달의 수준이 결정된다. 인지 발달이란 아동이 과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작동 기억 역량이 증가하는 것이고 인지 발달 수준이 높아질수록 작동 기억 속의 저장 공간은 커지고 조작 공간은 감소한다.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보면은 우리 예전에는 사실은 그 하드웨어에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사실은 그 저장 일반적인 저장 공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시절이 좋아져가지고 아주 조그만 그런 어떤 USB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몇 기가씩도 막 넣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전에는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강조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램을 강조하죠. 바로 그런 거예요. 램 용량이 크면 컴퓨터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바로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감각 운동기, 관계기, 차원기, 벡터기. 그래서 감각 운동기에는 신체 활동을 통해 표상을 획득하고, 그래서 요거는 감각 운동기에 해당됩니다. 피아제. 관계기, 사물, 사건, 사람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획득합니다. 전조작기에 해당하고. 차원기, 물리적, 사회적 자극이나 대상을 주요 차원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표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획득하는데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고. 벡터기, 둘 이상의 차원들 간의 상호작용 결과인 방향성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획득한다. 그래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육적 적용을 보면 학습 실패의 원인을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학습 전략의 미숙으로 귀인하고, 그래서 학습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공적인 학습자의 전략을 실패한 학생들에게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피아제는 구조를 갖다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구성주의의 구조를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실행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 돌아가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 톱니바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죠. 자, 파스쿠알 레오네의 구성적 조작 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피아제 학파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지발달 이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신경심리학자예요. 인간의 뇌에는 지식구조의 내용과 무관한 방식으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일련의 무의식적인 심리적 조작자들이 있다.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심리적 조작자. 그래서 지적인 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중앙 정보 처리 공간, 이거를 M 조작자라고 하고, M 조작자가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식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나이에 따라서 증가한다.
그래서 아동이 어떤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앙 처리 공간보다 아동이 가진 실제적인 중앙 정보 처리 공간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과제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이에요. 그냥 책 100페이지, 책 200페이지 불변이죠. 근데 전체 정보 처리 용량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정보 처리 양의 크기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굉장히 축복과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아이 때보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보 처리의 크기는 증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증가되죠, 사실은. 아이하고 어른하고 비교했을 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학습의 영향이겠죠. 학습의 영향일 겁니다. 바로 저 M 조직자라고 하는 것이 연령이 먹으면서 학습 과정을 통해서 증가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 레오네의 주장입니다.